오늘 2차 시도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출석 불응 윤 강제구인 불발, 오늘 2차 시도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내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지만 강제 구인마저도 불발됐다. 왜? 수용실에서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2차 시도 다시 한번 또 부른다라는 거죠. 네. 어제 상황 시간대별로 같이 좀 볼까요? 먼저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특검이 그럼 3시 30분까지 지금부터 1시간 30분 뒤에 서울고검 우리 조사실로 데려다 놓으세요. 강제 구인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다면 특검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럼 내일 오후 2시, 오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오후 2시까지 인치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서 조사실에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오늘은 윤 전 대통령 조사받으러 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어떻게 보면 방어권의 전략을 이런 식으로 딱 확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특검의 소환, 또 특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본인에 대한 조사 없이 얼마든지 기소는 이루어질 겁니다. 충분히. 특검에서는 다른 진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연히 기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판에 나가서 사법부를 상대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이것이 강제 구인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물론 이것이 과연 모든 국민들의 법화의 평등에 맞냐 이러한 도덕적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소환이 돼서 나가더라도 진술조서에 이 조서는 내가 진술한 것이다라고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은 증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의 윤 전 대통령과 특검팀의 무한한 기싸움의 지금 형태이지 네. 어떤 각자가 어떤 누가 법을 위반하고 규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 측의 무리한 구인이 아닌 이상은 소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은 오늘 오후 2시에도 아마도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설혹 온다고 한들 본인이 입을 안 열고 그리고 최종 이거 내가 한 진술 맞아요라고 사인 이 도장을 찍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차피 의미가 없는 사안 아니냐. 데리고 물리적으로 몸만 끌고 온다고 될 일도 아니다. 이거는 신경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근데 사실 강제 인치라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막 끌고 데리고 오는 거를 강제 인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수용실에서 앉아서 안 나가요 하면은 안 나올 수 있는 거야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안 나올 수 없어요. 인치라는 게 이제 사람 인자가 아니라 끌어낼 인자를 쓰는 거라서 강제로 끌어내는 거를 법 집행이라고 합니다. 사실 윤석열 피의자에게 있는 권리는 진술 거부권만 존재합니다. 그게 방어권입니다. 권이라고 붙었죠. 근데 이 수용실에서 안 나오고 버티는 건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 집행을 통해서 사실상 끌어내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네. 사실 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피해자 윤석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다 버렸다. 그 재직 시절에 법치를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던 사람이 그리고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이 특검을 해본 사람이 이 법의 집행에 있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방어권을 행사한다면 나와서 진술을 거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수용실에서 교도관들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를 해주는 것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국민이 보는데 이렇게 버틴다는 거. 이거는 최소한의 본인의 전직 대통령의 자존심조차도 버린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특검에서 아마 3번째 지금 소환 명령을 내렸고 수용실에서 거부를 한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못 볼 거로 봐야 됩니다. 수갑이나 포승줄에 묶여서 끌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주지 말고요.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서 법 앞에 평등한 집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들 이게 대한민국의 특검이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수용실에서 안 나오고 버틴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강제 인치, 수갑이나 포승줄 이런 걸 써서라도 강제적으로 좀 끌고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 때문에 교정당국에서 억지로 못 끌어내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교정당국의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교정당국 입장 같이 볼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에. 교도관이 물리력으로 강제로 끌어내면 이게 사실 강제적으로 끌어내니까 이 강제 인치인 거죠. 소송에 휘말릴 텐데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 대변인님. 네. 사실 이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정 당국이야 어떤 소송 전에 귀찮음을 뭐 얘기하는 것이지만 특검에 있어서 형사 소송 절차에 따르면 인치라니까요. 인치. 끄집어낸다. 끄집어내는 거는 소송 전에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당국은 특검에 대한 명령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면 양쪽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어요. 왜 특검의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교정 당국의 네. 교도관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냐. 그러면 직무유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정당국 관계자가 개인적인 어떤 복잡한 어떤 송사에 휘말리기 싫다라는 감정은 알겠으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 절차에 따르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피해자 윤석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민폐잖아요. 장성들, 국무위원들부터 다 범법자를 만들고 이제는 마지막에 조사를 받는데 교정당국에 그 사람들까지 소송에 휘말리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걸어 나와서 특검에 가서 지금 좀 덥잖아요. 수용소가 더워요. 그럼 나와서 에어컨이 없다 그러죠. 에어컨 없으니까 특검에 그래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조사를 받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재판 과정에 가서 거기에서 진술을 하시면 그게 절차 아닙니까? 참 못 볼 걸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설혹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왜 괜히 지금 교정당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버티기도 또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MBN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죠. 특검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사주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압수를 했는데 이 아이폰을 비밀번호가 있어야 요거를 풀 수가 있는 건데 비밀번호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사실 아이폰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나오세요 그러는데 안 나오고 강제 인치할 거예요라고 했는데 지금 수용실에서 안 나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했는데 안 하고 이게 방어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플러스가 되는 전략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거든요. 참 애매하죠, 판단하기가. 그런데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을 쓴 거겠죠. 사실은 역설적으로요. 만약에 비밀번호가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걸 염두에 뒀다면 굳이 뭐 아이폰 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이폰이 전 세계적으로 보안으로서 철저한 것으로 유명하고 실은 이거는 미국에서도 매우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FBI에서 흉악범죄자를 수배했을 때 이 아이폰을 풀려고 했을 때 심지어 그 본사인 애플조차도 우리는 개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해커를 통해서 그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푸는 사례가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아이폰은 상당히 그런 보안을 철저히 하는 핸드폰으로 유명한데요. 윤 전 대통령은 아마도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에 대해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특검법이 갖고 있는 독소 조항 중에 하나가 별건의 별건을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사건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 핸드폰 안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특검에서 특정하고 있는 혐의 외에도 실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과 쟁점과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겠죠. 아하.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렇게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는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검이 추가적으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또 확대할 수가 있는 만큼 휴대전화를 뺏기는 건 판도라의 상자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선뜻 그냥 뭐 1234입니다. 1357이에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게 맞는 거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있다. 근데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만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비밀번호 몰라도 다른 수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김병주 작년 10월 11월 김정은 관저 등의 드론 7대를 날렸다라고 어제 최고위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보고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도 같이 있죠.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선 2024년 10월 3일입니다. 드론사 예하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무인기 2대가 새벽 2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이륙했고 평양을 거쳐 새벽 6시쯤 복귀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습니다. 김정은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입니다. 15호 관저는 김정은의 생모가 거주했던 숙소이자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 다음은 10월 8일입니다. 밤 11시부터 10분 간격으로 백령도에서 넉 대를 날렸습니다. 특히 당시 목표 좌표는 15호 관저 상공이었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 뭐 한참 얘기를 해요. 뭐 1차는 어땠고, 2차 어땠고, 3차 어땠고, 뭐 저기 뭐 어디 뭐 북한에 뭐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군 백령도에서 무인기 7대를 북한 쪽으로 날렸다라는 거죠. 근데 7대 중에서 6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관저를 향해서 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 지도가 같이 나와 있죠. 같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작년 10월 3일에 2대의 드론을 날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평양으로. 여기가 지금 백령도입니다. 여기가 백령도인데 여기에서 평양 쪽으로 이렇게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2대를 날려보냈다. 2대 보낸 거 다 복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2차로 그로부터 한 5일, 6일 뒤에 4대를 더 보냅니다. 4대를 더 보냈는데 돌아온 건 3대밖에 돌아오지 않았다. 추측컨대 한 대는 어딘가에서 추락했겠거니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보냅니다. 요번에는 11월에 보내요. 11월 13일 저녁에 2대를 보내서 한 대 실행, 이 2대를 보낼 계획이었었는데 한 대만 보내고 보낸 거는 그대로 돌아왔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뭐 김정은 관저까지 뭐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문제는 다 돌아오지 않았죠. 아까 2차 때 보냈던 건 한 대가 돌아오지 않아서 추측컨대 추락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관련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여정 후보장이 직접 성명을 냈었죠. 들어보고 오시죠.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김여정 부부장 무인기가 남한에서 우리 쪽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한참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보니까 보냈다. 그것도 7대를 보냈는데 그중에 6대는 김정은 위원장 관저로 보냈다. 이거 외환 이 관련해서 뭔가 통모를 하거나 뭔가 하려고 그런 의도였던 거 아니야라는 게 김병주 의원의 얘기입니다. 저는 일단은 김병주 의원이 어떻게 이런 군사작전의 내밀한 정보까지 알 수 있는지 자체가 정말 미스테리하고 충격적입니다. 네. 아니 대한민국 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작전이라든지 훈련의 내막들을 국회의원이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방부가 발표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개인의 아름아름 네트워크로 알아냈다면 이거는 쌍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짚어야 될 것이고요. 외환죄라든지 지금 특검이 걸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와 오히려 배치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 통모를 한다면 굳이 왜 무인기를 북파하겠습니까? 그냥 이거 전화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냥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교신을 통해서 북한 당국과 소통을 하면 되는 것인데 뭐 무인기에 편지를 달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모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런 것부터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지난해에 북한이 우리나라의 이 오물풍선을 날려서 얼마나 안보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통이 터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적 근처까지 우리 무인기가 가서 일종의 위협 신호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나중에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유엔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뭐 유엔 사령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저는요, 이 말이 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나옵니까? 이 말은요, 북한이 주장할 주장이에요. 아니면 유엔사에서 왜 우리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런 위험한 것을 했느냐라고 비판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왜 유엔 사령부한테 동의도 안 하고 보냈냐? 이거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아니 트럼프가 그러면은 이란을 폭격한 문제 갖고 그럼 트럼프도 외환 유치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 군의 저는 이 무인기 북파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 작전은 어떤 경위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알아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까지 우리가 정쟁의 도마 위에 올리고 사법 처리한다? 이거는 우리가 북한에게 그냥 우리가 무장 해제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은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 신면 있죠.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오늘 조선일보는 이렇게 기사를 또 썼습니다. 특검, 윤회, 이적죄 적용, 군 내부, 도발 대응이 이적인가. 아까 말씀처럼 당시에 뭔가 오물풍선도 막 날라오고 뭔가 막 이렇게 북한이 뭔가 자꾸 우리한테 보내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일 수 있는 건데 도발에 대해서 이걸 대응한 게 이걸 이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지금 얘기입니다. 성수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안일한 안보의식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도 그렇고 뭐 지금 이런 윤주진 의원처럼 주장하는 분들은 한반도에 어떤 전쟁의 어떤 기운들이 이게 무슨 도발과 거기에 대한 대응이다. 전쟁이 나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무인기가 어떻게 보내졌는지 모르시나요? 군이라는 거는 국방부 장관은 군의 행정을 담당하고 군의 작전 지휘권은 합참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는 합참의장의 지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의 안보실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건 당연한 시작이죠. 무인기를 왜 보냈을까요? 10월, 11월입니다. 계엄을 모의하던 시기였고 당시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초를 겪고 있었던 때예요. 이런 이슈들을 안고 무인기를 평양상공에 그것도 김정은의 관저 쪽에 타켓으로 보냈다는 거는 이건 대응이 아니라 도발이죠. 우리가 도발을 통해서 남북에 긴장 고조를 하고 그러면 사실상 아까 김여정도 봤지만 군사적 도발이라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국지전이라도 터지면 이게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군 통수권자가 이 무인기에 대해서 김여정이 화를 내니까 박수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입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5천만의 국민의 이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한 거예요. 이런 천인공노한 짓을 해놓고 나서 무슨 도발 대응이 잘못된 거냐. 오물풍선이 왜 날라왔죠? 확성기를 설치하고 남북관계를 긴장 고조하니까 결국엔 오물풍선을 날라온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의 평화와 안보를 책임질 사람들이 본인들의 감정과 정치적 이득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수사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그냥 이게 무슨 안보에 대한 판단이었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지휘체제였다. 아니면 정찰이었다. 고고도 비행 정찰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버젓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무인기를 보내서 자꾸 자극을 했느냐. 이거는 최소한 외환죄, 통모는 아니더라도 이적죄는 가능하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배경을 그리고 결정권자를 밝혀야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허투루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지휘 체계로 내려간 게 아니라 갑자기 안보실에서 훅 하고 보낸 거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요거는 알아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소한 외환죄는 아니더라도 이적죄는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네, 내란 특검 윤석열의 일반 이적죄 적용 드론사 압수수색. 지금 김병주 의원이 말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어제 이 드론사를 압수수색 그리고 드론 사령관의 자택도 다 압수수색을 어제 한꺼번에 같이 했죠. 근데 하면서 이 영장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죄를 보니까 일반 이적죄더라라는 겁니다. 일반 이적죄가 다 뭐고 외환죄가 뭐야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처음에 나왔던 게 외환유치죄예요. 형법 92조죠. 외국과 통해서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단을 열게 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게 하거나 이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는 얘기가 외환죄인 건데 근데 이게 아니라 영장에 적시된 건 이거라는 겁니다. 일반 이적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는 주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뭐 공모를 하진 여기서는 통모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통모는 안 했더라도 군사상으로 우리나라에 뭔가 이 해를 하거나 아니면 적국의 군사상으로 이익을 주거나로는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특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아까 아무 한 라인도 있는데 우리가 통모를 했겠어요? 아니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적죄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궁색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특검이 출범했을 때 가장 떠들썩하게 국민들을 놀라게 했던 게 바로 외환죄 부분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땐 이게 내란에 의해서 외환이라고 이렇게 되면서 여론이 확 들끓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외환죄는 구속영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반 이적죄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일반 이적죄도요. 저는요. 여기서 아까 보셨지만 군사상의 이익을 해했다. 네. 이것은 아주 고의적인 다분한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적국의 군사상 이익 이것도요. 정말 적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북한이 정말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공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네. 결과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소총수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네. 자 모르고 총을 뺏기고 왔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 북한군이 이 총을 보고 막 분해를 해서 우리 군의 어떤 총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고 칩시다. 일반 이적죄입니까? 지금 이런 식의 해석인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뭐 무인기가 거의 떨어져서 뭐 다 그거를 분해해서. 이해해서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궁색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완전히 박근혜 시즌2, 양승태 시즌2라고 봐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특검이 그 당시에 47개 혐의를 물어서 기소했어요. 전부 무죄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뇌물죄 무죄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어떤 금융지주사를 뭐 인사를 직권을 남용했다. 전부 다 무죄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특검이 이른바 약간 국민들한테 특검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없는 제도 지금 만들어서 자꾸 부풀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애초에 비상계엄과 내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수사가 많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성적표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자꾸 여기서 오만 이런 거를 다 끌어들어오고 있다. 저는 조금 우려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특검의 본질에 맞는 것인지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네, 서영수 대변인님. 아니 그 뭐 양승태 박근혜에 대한 무죄에 나온 부분은 그건 윤석열 특검이 실력이 없던 거죠. 결국에는 국정 운영하는 거 보면 실력이 없는 거 보이잖아요. 실력 없는 사람 실력 없는 거고 사실상 일본 이적죄가 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냐면 동기입니다. 배경.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사실상 적국의 군사력을 공여했다는 게 눈에 보이진 않죠.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어떤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시스템을 이용했느냐. 그러면 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였으면 그거는 군사상의 목적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이적죄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작전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적죄가 되지 않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이적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는 것들이 당시 국민의힘도 우크라이나 파병을 갖고 한참 논란이 있었어요. 당시 한기호 의원이 그때 신원식 장관에게 문자를 보낸 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잖아요. 파병을 해서 북한군들을 거기에서 자극해서 사살을 하고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뭐 할 것이다. 그 좋은 작전 같다. 아니
군 특수권자나 국정 운영하는 사람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높아지는 게 좋아요, 낮아지는 게 좋아요. 긴장 고조가 높아지면 낮추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이상의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높이려고 하는 정책들과 판단하는 게 네. 그게 정상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기와 배경을 밝혀야 된다. 그럼 분명히 일반 이적제로 적용할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내란 특검에서 굳이 서울 고검으로 자리를 잡은 이유도 여기에다 둥지를 튼 이유도 여기가 도감청에 아주 좀 철통방어야라고 해서 서울 고검에 지금 자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외환죄 부분, 이적죄 부분을 좀 염두에 상당히 좀 두고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건 좀 궁색한 거 아니냐? 아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더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갈립니다. 일단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얼만큼 밝혀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내란 특검만 있는 건 아니죠. 김건희 특검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이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볼까요? 김건희 특검 원희룡 피의자 영장 명시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국토부를 포함해서 관련한 이 지점들을 동시다발로 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양평고속도로가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네, 당시 내 정치 생명을 걸고 장관직을 걸고 난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조금 전 저희가 요 얘기를 하는 와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지금 김건희 특검 건진 법사의 법당을 비롯한 곳곳을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상당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원희룡 당시 장관 얘기, 그러니까 지금 건진법사 관련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양평고속도로 관련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밖에 명품, 가방 등등한 부분이 있는 거고 한데 관련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계속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부를 압수수색하는데 요 압수수색 영장에 또 뭐가 적시가 돼 있었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상당히 절대 아니고요. 정치 생명을 걸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또 피의자로 적시가 된 상황이에요.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인지의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이제 단계로 가는데요. 첫째, 정말 이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의 배후에 김건희 씨가 있었고 김건희 씨의 부당한 압력과 요구에 누군가가 네. 굴복해서 이러한 변경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게 먼저 입증이 돼야 되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이것을 당시 원희룡 장관이 이해했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김건희 씨에게 잘 될 거야. 잘 보일 수 있을 거야. 뭔가 이득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고의성과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정말 김건희 씨가 어떤 뭐 용역업체라든지 여러 가지의 압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원장관이 그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그런 보고서를 보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하. 사실은 원장관도 속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 원희룡 장관도 피의자라고 지금 특검을 보고 있지만 피해자일 수도 있다. 피의자인지 해자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